자, 2020년 10월 고3 학평 과학지문입니다. 과학지문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지문 강의를 찍을 때마다 뭔가 좀 그냥 써져 있는 대로 따라 읽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국어 지문이라는 게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과학이나 기술 같은, 차라리 기술은 낫지, 과학은 아예 없지. 그러니까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과학지문을 딱 보고 110, 110, 막 140, 98.5 숫자 모이면서 속 막 답답하고 그런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이 복잡한 세부 정보들을 이 녀석들이 어느 문제에 쓰이는지, 어디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골라주는 그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차이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문제가 5개가 있는데 1번 문제, 지금 방금 전에 슬쩍 봐가지고 외워졌는데 1번 문제가 사실 확인, 뭐 내용 일치 문제고, 그리고 5번 문제가 어휘 문제죠. 이 녀석들은 사실 지문의 세부적인 이해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느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는 데에는 사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떤 지문이든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단어 찾아가지고 매칭하면서 풀리는 녀석들인데, 이제 같은 곳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최대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 군데를 한 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좀 중요하죠. 한 군데를 한 번만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이건 뭐 지문 설명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처음 전략은 이래요. 문제를 쓱 보고 정확하게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녀석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1이랑 5가 x 쳐졌고 2, 3, 4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이거 가랑 나 동그라미 관련 문제일 거고, 요 문제가 그래프 이전 문제일 거고, 그리고 요 문제가 3점 보기 문제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녀석의 범위가 넓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한 문단 전후, 요 녀석도 한 문단 전후를 범위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쓱 찾아보니까 제일 찾기 쉬운 녀석은 바로 가와 나였고, 그 다음에 그래프 2점짜리였어요. 가와 나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어디가 제일 근거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1문단은 누구나 전부 다 읽으면서 이해를 꼭 하라고 하셨죠. 정독을 하면서 1문단은 당연히 이해가 됐을 거고, 1문단이랑 그리고 요 2문단까지 범위 안에서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그래프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산소 해리 곡선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음 문단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세히 읽어야 되는 녀석이 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3점 보기 문제로 남았어요. 그렇다면은 남은 요 과정에서 3점짜리를 내지 않을까라고 한 5초? 10초? 내 판단을 하고 독해를 들어가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읽어 가셔야 최대한 반복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읽고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읽어 볼 텐데 별로 읽기 싫은데 그래도 읽으면서 설명은 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100%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은 눈높이로 보게 돼요. 과학 지문은 100% 같은 눈높이에서 읽으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보면 폐의 혈액으로 산소가 들어와서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이 돼서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또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라고 하죠. 이 과정 딱히 안 그려도 되겠죠? 산소가 심장을 거쳐 폐로 들어와서 몸으로, 그리고 몸에서 아씨 날파리 진짜 날파리를 못 잡았구만.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 이 산소가 심장, 폐,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노폐물을 폐, 심장,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 이건 뭐겠어요? 확대를 시켜보면 이 산소, 심장, 폐 이런 것을 확대를 시켜보면 폐포와 혈액과 조직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 과정에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심장을 거쳐 폐를 거치는데 폐의 일부분이 폐포인 거죠. 지금 이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혈액, 조직에서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분합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나면 기체교환이라는 게 왜 기체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땐 산소가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니까 기체 분합이란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에 의한 압력, 이러한 압력 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기체는 분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된다 라고 하죠. 이건 알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되는 거. 우리 일기예보 때 보이는 고기압, 저기압도 똑같잖아요. 압력이 높으면은 하늘에서 고기압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땅인데 고기압이 내려와서 이렇게 퍼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이 높으면 주변으로 퍼진다. 확산이 된다, 기체는. 한편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와서 폐나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 폐나 각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한다. 지금 이 그림 안에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게 심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동맥,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게 정맥.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 이 과정 속에 있는 녀석들은 동맥혈. 그리고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은,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정맥혈. 동맥혈과 정맥혈이라는 녀석. 이 단어 하나에 대한 이해로 사실 이 한 문단의 이해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압력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체는. 그렇다면은 봐봐요. 그냥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냥 이 부분을 안 읽어도 1문단 이해만 잘했어도 지금 이게 산소의 이동 경로고 이게 이산화탄소의 이동 경로잖아. 그럼 폐포에서 혈액 조직으로 가는데 당연히 폐포의 산소 분압이 더 높겠죠. 정맥혈의 산소 분압보다. 응? 근데 왜 정맥혈이야? 동맥혈이 아니고. 뭐 다 읽어볼게요. 아무튼 이 정맥혈로 확산이 되는데 이때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흘러가고 각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이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산소 분압은 그 주위 모세혈관 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이니까 확산이 되는데 산소가 개 웃긴 실수를 했네. 근데 이걸 쓴다고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아요. 폐, 심장입니다. 그쵸? 폐, 심장이고 폐포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폐포에서 심장으로 어찌됐건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이 가고 여기에서 각 조직에 이 혈액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혈액이라는 녀석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산소가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각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 조직 내의 산소 분압은 평균 40이니까 이 동맥혈에서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겠죠. 퍼져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조직이 그 산소를 쓴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생성할 거예요. 그럼 조직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리고 조직 내의 정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조직에서 정맥혈로 이산화탄소가 옮겨지겠죠.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산소를 방출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산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혈장은 뭐냐?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 성분. 이건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뭐 긁히거나 어디 쓸리거나 밀리거나 하면 진물 같은 게 나오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극열 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기에 녹아있는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에 불과하고 약 98.5%는 이 혈장에 녹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우리의 피를 붉게 만들어주는 게 헤모글로빈이라 그러죠.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이 된대요. 이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바로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문제 풀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앞부분 읽으면서 이 가나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어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소 해리 곡선에서 가로축은 혈액 내 산소 분화. 이거 그림 붙여와도 되지만은 이거 그냥 그려볼게요. 가로축은 혈액 내의 산소 분압, 그리고 세로축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입니다. 어떠한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정도인 산소 포화도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된 정도인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겠죠. 그쵸? 결합한 값과 분리된 값을 더하면 1이 되겠죠.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으로 아마 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대충 비슷하죠.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에서 100 구간보다 0에서 40 구간에서 더 많다.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해리되는 양? 좀 이 그래프를 살짝 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말에 따르면은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이 산소 포화도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 너무 꼬랑지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같이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완만하다가 점점 더 가파라지는 곡선이 뭐예요? 이게 혈액 내 산소 부담이 낮아질수록 그래프가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것은, 산소 포화도가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산소 해리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 말이 바로 요 말이에요.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에서 100 구간보다,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0이고 0에서 40 구간에서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림 여기다 가져왔으니까 그림으로 봅시다. 이제 이거 그냥 재우고.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겠죠. 친화도니까. 산소 친화도의
지금 산소 친화도 지금 새로 보는 단어들은 다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다 치면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치진 않았는데 뭐 읽으면서 이해하면 안 쳐도 상관없긴 한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 산소 결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산소 분압 외에도 혈액에 pH 온도 등이 있다.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에는 이런 것도 사실 확인 문제로 낼 수 있잖아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소 분압과 pH 두 가지다. 이렇게 하면은 온도를 말 안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어떤 조직의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주변 모세혈관 내에 혈액의 pH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산소 친화도가 뭐예요? 낮아지는 건가요?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작아져서 산소의 해리가 촉진되어 주변 조직으로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즉, 산소 분압이 같을 때 pH가 낮은 곳에서 산소가 더 많이 방출이 되고, 그쵸?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진 조직 주변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도 산소가 더 쉽게 해리되어 그 조직으로 운동 전보다 더 많은 산소가 배출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직접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은 산소 친화도와 산소 해리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산소가 더 해리되는 게 많을수록 친화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산소 분압이 낮을 때 더 많이 해리가 되니까 그리고 높을 때 더 조금 해리가 되니까 뭐예요? 더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 친화도와 산소 분압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거고 pH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면 해리가 많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낮아지면 친화도가 작아져서니까 높아지면 친화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역시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쉽게 해리된다고 했으니까 산소 친화도와 온도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해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보기에서 뭐 이런 문제 낼 수 있잖아요. 산소 분압이 높아질수록 산소 친화도는 어떻게 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산소 친화도는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괄호 해가지고 높아지고 뭐 낮아진다. 낮아지고 높아진다. 뭐 이런 거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짜증나는 거. 그것도 여기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편 각 조직의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서 깜빡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그림 속에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잡으셨으면은 이 복잡한 내용들도 읽어가면서 흐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한편 각 조직의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여기는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서 한 문제 답이 나오고 여기에서 한 문제 답이 나왔다면 3점짜리 보기 문제는 사실 보기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녀석이 중요시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서 그 보기 문제에 대해서 핵심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아마 여기에서 정답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 정답이 하나 나왔다면은 보기 문제 정답은 3점짜리 보기 문제의 정답은 여기서 나와야 될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각 조직의 물질 대사 결과 이산화탄소가 결국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혈액으로 확산되어 운반이 되는데 제가 말했죠. 조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분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뭐 동맥혈, 정맥혈로 움직이고 이거는 막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직 내는 46이고 이 동맥혈이라는 녀석 내에는 40이니까 조직 내가 더 높으니까 이 혈액으로 확산이 되겠죠.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70%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그리고 23%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고 하는데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당연히 더 쉽게 지금 안 탔잖아. 승객이 안 탔잖아. 헤모글로빈이 자동차가 딱 가고 있는데 산소 승객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에 더 타고 싶겠어요? 이산화탄소는 아무도 안 타는 데에 타고 싶겠죠. 그쵸? 더 쉽게 결합하여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므로 정맥혈이 동맥혈보다도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운반에 유용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여태까지 잘 들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답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왜? 동맥혈에는 산소랑 결합한 헤모글로빈을 뭐라고 했죠? 산소 결합 헤모글로빈이었나요? 그 용암 찾아보세요. 여기 가려져 있나? 산소 헤모글로빈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다. 산소 헤모글로빈? 산소 글로빈이 많아서 이산화탄소가 타기 싫어함. 이게 이유겠죠. 그리고 약 70%의 이산화탄소, 지금 여기서 23%랑 7% 얘기를 했는데 70%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이 된다.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수소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이때 수소 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하고 탄산수소 이온은 혈장으로 확산이 돼서 둘 다 폐로 운반이 되긴 되나 봐요. 그리고 폐포 주위의 모세 혈관에서는 이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 즉 탄산수소 이온은 적혈구로 이동하여 수소 이온과 재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에 물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되고 아마 여기서 있는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 해서 이산화탄소도 확산이 되고 물도 사실은 우리 하면은 이거 습하게 축축해지잖아요. 아마 이게 아닐까? 그렇게 전부 다 배출이 되고 있는.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다다다 읽었는지 알겠죠? 여태까지 하면서 이해가 됐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체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 전달되는 경로인가 라고 하니 산소가 전달되는 경로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 복잡하게 엄청 복잡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A 과정 그리고 B 과정, C 과정, D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녀석들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웃기게도 이것과 동일한 녀석들을 가지고 방향만 반대로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처음에 1문단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요거를 이해하고 읽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들이 뭐 헤모글로빈, 뭐 산소 포화도, 산소 분압, 해리도, 뭐 pH, 온도, 뭐 탄산수소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은 전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이 지문의 주인공은 오로지 딱 하나, 바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운반도인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 이 지문 읽으면서 아씨 세부 내용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본인이 이 큰 맥락을 못 잡고 그냥 세부 정보에만 집착하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